안녕하세요. 지능 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김현지입니다.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 6장부터 8장까지 스터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Abstract and Title 초록과 제목 작성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선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거의 완벽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초록과 논문의 제목을 잘 작성하게 되면 저널의 억셉트 레이트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읽을 가능성이 높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과 초록의 목적은 적절한 사람들이 나의 논문을 읽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포함된 정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올바른 독자와 논문을 연결하여 내 논문을 읽어야 하는 독자가 실수로 내 논문을 건너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 쓰여진 초록과 제목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과 초록은 제일 마지막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초록을 작성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초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들은 가끔 초록을 나중에 생각하고 진짜 원고가 작성된 이후에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책의 저자에 따르면 서론의 첫 문단과 다름없는 초록도 본 적이 있으며 이렇게 빈약한 초록은 잠재적인 독자 혹은 저널의 편집자가 계속해서 논문을 읽는 것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초록은 논문의 배경, 목표, 접근 방법, 실험 결과, 결론에 해당하는 5가지 주제를 다루는 본문의 간결하고 독립적인 요약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초록에서 누락될 경우 독자와 논문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잘 작성된 논문의 초록의 예시입니다. 앞서 설명한 5가지의 주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록은 약 150에서 200자로 초록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록은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초록이 너무 장황할 경우 독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을 잘 작성하기 위해 Structured Abstract, 구조화된 초록의 접근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25년간 구조화된 초록은 대부분의 의학 저널에서는 필수가 되었지만 공학 및 물리학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학 저널에서 사용되던 구조화된 초록을 공학 및 물리학으로 가져와 배경, 목표, 접근 방식, 결과 및 결론의 5가지 구조 형식으로 변환하여 Structured Abstract를 소개합니다. 각 하위 섹션에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1개에서 2개의 문장이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초록을 사용할 경우 저자가 5개의 섹션에 해당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이 5개의 섹션을 쉽게 찾고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는 2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틀리는 2004년부터 수행된 총 31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연구가 구조화된 초록의 우수성을 입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초록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읽기 쉬우며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피어 리뷰를 용이하게 하며 독자와 저자에게 선호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초록을 구조화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화된 초록을 작성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작성한 초록이 만족스럽다면 부제목을 삭제하고 모든 행을 하나의 단락으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초록을 읽어보고 수정이 필요한 가독성과 흐름을 높이기 위해 문장의 시작을 변경하는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치면 초록을 구조화하여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 저자의 논문 중 하나에서 발췌한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 초록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던 백그라운드 에임 등과 같은 부제목과 줄바꿈을 삭제한 후 전통적인 초록 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본 예제에선 초록 흐름 개선을 위해 마지막 문장 앞에 트랜지셔널 클로즈를 추가했지만 이건 생략 가능합니다. 구조화된 초록은 일반적인 초록보단 길지만 여기서는 166단어로 대부분의 저널의 초록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초록 작성 방법으로 작성할 경우
in this paper나 will report 혹은 will be discussed와 같이 쓸모없지만 너무 흔한 문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초록은 논문이 아닌 연구, wor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is discussed와 같은 문구는 초록을 논문의 요약이 아닌 목차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에선 1인칭 I, we, the author와 같은 1인칭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논문은 새로운 결과만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초록에 new 또는 noble과 같은 프레이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록은 전체 논문이 완성된 이후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논문 작성 전에 초록을 작성할 경우 초록 작성 이후에 논문의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 높은 평가를 받은 6개의 의학 저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록의 약 40%가 논문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 또는 논문의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초록의 모든 정보가 논문의 본문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초록에 있는 모든 정보를 논문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에서 논문의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초록에서 빠진 논문의 핵심 단어가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초록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점들로는 초록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논문에 대한 인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록에는 약어와 두문자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꼭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철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본문에 있는 그림이나 표를 참조하거나 전체 논문을 읽은 후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설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록의 중요한 목표는 초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논문의 본문에 보고된 전체 작업 범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원 격자의 산란 속성을 시뮬레이션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산란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라고 작성을 하게 될 경우 독자가 작업을 더 일반적인 물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름의 두께와 조성을 균일성을 측정한 실험을 두께의 균일성을 측정하였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논문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의 초록 작성이 끝나게 되면 제목을 쓸 차례입니다. 논문 작성 시 보통 빈 문서의 상단에 제목을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첫 단어들을 작업 제목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목을 만드는데 보편적인 절차를 정의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 작성을 안내하기 위해 구조화된 초록을 사용하는 몇 가지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제목에는 작성된 구조화된 초록의 영역에서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중, 저널의 특수성에 따라 배경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문 보도 및 마케팅 보도 자료와의 세계와는 달리 과학 논문의 제목은 결과가 아니라 작업의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사용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적 접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했다면 일반적으로 제목에 시뮬레이티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은 작업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면서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짧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너무 길어진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설명과 간결함 사이에서 최상의 절충안을 찾아 정해져야 되며 이러한 최상의 절충안을 찾는 게 저자의 기술이 작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작성 이후에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보며 제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분리된 원고의 제목이 연구에 대해 완전하면서도 간결하고 구체적인 표시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제목을 읽고 내 논문의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초록을 읽을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은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문자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되게 간결하지만 연구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아 나쁜 예라 할 수 있고, 아래의 예시 두 가지 논문의 제목들은 좋은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목은 작업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면서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짧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이 검색 엔진 결과 목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는 한 제 논문은 많이 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논문을 찾는 독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초록화 제목을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따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록화 제목을 작성한 이후에는 적절한 키워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결정하는 주요 아이디어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원고와 동일한 주제의 논문을 검색하고자 할 때 검색 엔진에 어떤 단어를 작성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너무 많거나 범위를 벗어난 논문이 많다면 앞서 작성된 2개에서 4개의 단어나 구로 이루어진 검색어들에서 하나 또는 2개의 구문을 더 추가해서 검색을 구체화하게 될 텐데, 이렇게 추가되는 단어는 subject terms, 즉 키워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및 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키워드 목록이 제목과 초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나의 논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목 및 초록에서 여러 번 등장해야 합니다. 6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초록 구조화를 통해 초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렇게 구조화된 초록의 에임과 어프로치 섹션 정보를 활용해 제목을 작성할 때 활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초록 및 제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작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목과 초록은 잠재적인 독자와 논문을 연결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록과 제목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7장 저널의 에디터가 논문에서 어떤 점들을 보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이 피어 리뷰 단계에서 거절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논문이 거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잘 이해하면 논문이 승인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이 과학저널에 게재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논문의 질, 즉 연구 방법과 실험, 장문이 충분히 높은가, 그리고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읽을 가치가 있고 출판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논문이 저널에서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저널의 범위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고하려는 저널의 범위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범위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위해 올바른 저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널 출판과 관련된 품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되는 작업, 즉 실험의 품질이고, 두 번째로 논문 원고의 품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보고되는 작업, 실험의 품질은 지금 실험한 내용이 논문에 게재될 만큼 새롭거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원고의 품질은 작성된 논문의 글의 퀄리티가 충분히 높은가를 의미합니다. 편집자와 검토자가 나의 논문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글은 독자가 논문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리뷰 논문과 튜토리얼 논문을 제외하고 논문은 과학저널에 게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널 논문은 해당 지식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로 새로운 이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모델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시되는 결과의 최소 50%가 새로운 정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충분히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년에는 약 28만 개의 피어 리뷰 저널이 있었고, 현재 약 200만 개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3에서 3.5%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 저널에 실린 상당수의 논문이 누군가에 의해 읽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판이 좋은 저널은 출판하는 논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의미를 열심히 확인하기 위해 편집자가 리뷰어는 평가를 총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논문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 이 작업은 이전 논문에 비해 얼마나 더 큰 발전을 나타내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논문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의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의미 측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로드 횟수, 두 번째로 논문이 얻은 인용 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작품 전체의 중요성보다는 논문의 제목을 보고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제목, 초록, 키워드의 주제와 품질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고, 논문이 얻은 인용 횟수는 장기적인 중요성 척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용 횟수의 경우 상업적인 응용과 관련되어 과학자 혹은 엔지니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인용 횟수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과 다운로드는 서로 다른 영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저널은 무효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논문을 출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란 이전 연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거나 새로운 연구를 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출판된 과학 논문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 A가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 B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널 결과에 대한 논문이 출판되지 못하는 이유는 파일 드로워 효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파일 드로워 효과란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영향을 발견한 연구를 피어 리뷰 저널에 게재되기보다는 에디터가 이를 확인하고 이거는 논문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책상 서랍에 보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퍼블리케이션 편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편집 정책, 두 번째로 리뷰어의 편향, 세 번째로 저자의 제출 편향이 있을 것입니다. 편집 정책의 경우 드물지만 편집 정책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저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어가 원고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일반적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시되지 않은 가정이 종종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파일 드로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향이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자의 제출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가 리뷰어의 편견을 예상하거나 혹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 논문만을 제출을 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널 결과에 대한 출판 편향으로 두 가지 주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인 노력 낭비는 출판 편향이 작용됨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만 출판되고 특정 실험이 무효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결과인 출판된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짐은 예를 들어 20명의 연구자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중 19명이 널 결과를 도출하여 논문을 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한 명이 오류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얻어 이를 논문으로 게재하게 된다면 19개의 부정적인 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아서 이 하나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널 결과에 대한 출판 편향은 자연스럽게 전체 출판된 연구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할 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적인 결과나 너를 잊지 말고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 몇 문장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디터와 편집자는 널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논문에서 널 결과를 삭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널 결과 또한 중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널의 편집자는 항상 저널에 제출되는 모든 원고에서 범위, 품질, 참신성 및 중요성 이 네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내 연구의 작업 범위가 저널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연구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며 이전에 출판된 작업물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가 내 연구의 가치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글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8장, 내 논문을 제출할 적절한 저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과 수용률, 발행 부수, 명성 및 출판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널의 선택 기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저널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의 맨 위에는 이제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유명한 저널들은 폭넓은 관심에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연구를 출판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래의 한 단계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과 같은 일반과학 분야의 저널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각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게 전념하는 저널들입니다. 추가로 하위 주제로 이제 필드의 크기에 따라 여러 수준을 가지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독자의 규모와 독자의 주제에 대한 관심 일치도는 반비례합니다. 그림과 같이 저널의 주제가 세분화될수록 논문의 주제와 독자의 관심이 일치해지겠지만 독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처지의 독자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ACL 논문의 경우 독자의 수는 적지만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IF 스코어가 높은 저널에 제출을 하려다가 제출하는 저널의 주제가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더 명망 있는 일반과학 저널에는 게재되는 내용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반 독자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F 스코어와 실제 청중의 관심 범위를 잘 조율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저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구글 스칼라이와 같은 검색 엔진은 강력하지만 관심 있는 독자를 올바른 논문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나온 검색 결과를 종종 수동으로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필터로는 내가 이미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평판 등으로 확인한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주제의 경우에 내가 아는 전문 저널로 바로 이동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저널의 출판율이 일반 검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으로 제가 원하는 논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에 관해 좀 괜찮은 논문을 찾기 위해서는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ACL 엔솔로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더 수월하고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제출할 때는 논문의 주제에 대한 저널의 범위와 내가 작성한 논문의 주제가 일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에 출판하는 경우 편집자와 검토자의 전문 분야와 논문의 주제가 적절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피어 리뷰에서 피어라는 레이블이 실제로 적절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편집자와 리뷰어가 거의 항상 해당 저널의 대상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에 가장 적합한 독자를 찾는 게 일반적으로 최상의 편집 프로세스이며 가장 적절한 리뷰 및 논문의 가장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논문의 출판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오픈 액세스 저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런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돈 낭비, 저자의 경력에 대한 오점이며 과학에 해를 끼치므로 오픈 액세스 저널에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길 원합니다. 투고 전에 오픈 액세스 저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들이 저널을 알고 있는지, 혹은 게시자를 쉽게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는지, 저널은 사용하는 피어 리뷰의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확인해서 해당 저널이 출판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출판할 저널을 선택하기 위한 2가지 질문에 대해 소개합니다. 작성한 논문의 이상적인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이상적인 청중과 가장 잘 맞는 독자층이 있는 저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는 독자 중심의 논문 작성 및 출판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출판에 적합한 저널을 선택하는 게 매우 간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그 결과로 질보다 양에 중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작업을 사용하기보다는 참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논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필 초기에 목표 저널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를 해서 저널을 선택하면 작성한 논문과 가장 적합한 저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 챕터 6에서 8장까지의 스터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